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28강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로는 60에서 6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 짠! 여기 우리 3학년 교재를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친구들은 이제 이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 교재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학스터 강의 썸네일 왼쪽 아래 거기 보조 자료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교재를 첨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이 교재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당분간만 좀 개별적으로 인쇄를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재로는 19쪽, 아래에 나와있는 쪽번호로는 19쪽이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분 다시 오랜만에 수업을 촬영하고 여러분 오랜만에 듣는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1학기 내용을 좀 끌어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좀 정리하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1학기 말부터 프린트 24페이지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 바로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이었죠. 1910년 8월 28일 경술국치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대까지 35년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양도 많은 부분이지만 제가 말했죠. 굉장히 점수 따기 좋은, 공부하기 쉬운 부분이라 그랬어요. 단 거기엔 전제가 붙죠. 어떤 전제? 네, 제가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내용을 바라봐야 한다 그랬어요.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왼쪽 위에 나와 있죠.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 자, 일제강점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내용, 일제강점기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네, 바로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는 그러면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개질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 중에서도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 10년 단위의 세 개의 덩어리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식민통치 방법이 변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기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통치 방법에 대해 봐야 됩니다. 그걸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일본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일본사가 아니라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때렸는가, 이걸 배웠으면 그 다음 뭘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방어와 반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기 일본의 식민통치를 공부한 다음에는 그 시기, 그 해당하는 시기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이런 식민통치에 맞서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독립운동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네, 지역별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시기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910년대라 그러면 1910년대 시기 파악하고 그 191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와 경제 어떻게 지배했는가 보고 그 1910년대에 우리가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살펴보면은 1910년대가 끝나. 그럼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시기인 1920년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시기가 바뀌는 거잖아. 이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네,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치 방법이 변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우리 민족의 방어 전략, 독립운동 전략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 왜? 아니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가면 편한데 그걸 왜 10년 단위로 통치 방법을 바꿨을까? 일본이 그 10년 단위, 시기별로 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시기별로 식민 통치의 방법이 바뀌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바뀌는가? 근데 이거는 뭐랑 관련돼 있냐? 국제정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일제강점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대로 우리 한번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도 정리해 보고요.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 옆에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쓰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파악하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말니까 좀 어색하네요. 지난 학기 때 배운 내용, 처음 배운 내용이 몇 년대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191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10년대. 그러니까 몇 년부터? 1910년부터 1919년 이때 해당하는 그 1910년대의 내용을 배웠죠. 자, 시기 파악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 봐야겠죠. 자, 1910년대 일본은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스렸죠? 그렇죠. 우리 민족의 어떠한 동의와 협조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였죠, 여러분들. 헌병, 경찰 통치, 즉결처분령, 태형령, 교사가 칼 차고 군복 입고 들어오고 막 그런 거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러한 무단 통치였어. 경제적으로 뭐였죠? 겉으로는 우리에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다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우리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실시했던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세우고 우리 땅 막 뺏어가가지고 기한부 신고제 증거주의로 신고 안 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가져간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넘겨주어서 일본인 지주가 늘고 조선인 자영농이 줄고 소장농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또 해사령도 있었죠. 우리 민족의 성장을 막기 위한 해사령. 이런 게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민 통치 방법이 여러분들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또 바뀐다 그랬죠? 아,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해볼게요. 자, 1910년대 일본이 이렇게 정치적인 무단 통치, 경제적인 토지조사 사업과 해사령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했어.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했죠? 1910년대. 일단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하던 비밀 결사, 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 국외에서는 이제 막 건너갔잖아. 처음부터 활동할 수는 없죠.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건설, 지역단체, 학교, 군대로 나눠봤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가지고 막 삼원보, 왕정, 용청 막 이런 거 막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경학사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통치 방법을 바꿔요. 그 바꾸게 되는 거는 국제정세랑 연관돼 있다 그랬습니다. 자, 1914년부터 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빅 이벤트가 벌어지냐? 좋은 이벤트 절대 아니에요. 월드워 1.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이거 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같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이야. 왜 일으켰을까? 뭔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그딴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땅 따먹기 하다가. 식민지 땅 따먹기 하다가 더 이상 차지할 식민지가 없으니까 이웃 다른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서 땅 따먹기 하다가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1919년에. 이 전쟁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미국 승전국의 대표였던 미국 대통령 윌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웁니다. 이 말대로면 모든 민족이 자신이 원하는 운명을 선택할 수 있어. 그 말에 식민지 나라들이 우리 독립을 원합니다. We want independence 한번 보여야 되는 거야? 독립을 원해? 너희 운명은 너희 결정해. 독립.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을 받기 위해 우리 민족이 뭘 일으켰죠, 여러분들? 3.1운동을 일으키게 됐죠. 다만 여러분 말했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는 구라였죠.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그래, 이거 애초에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고상하고 우아하게 뺏기 위한 멋들어진 명분에 불과했어요. 이거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된 논리야. 패전국의 팔다리, 패전국의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서 일본은 전쟁의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1운동은 냉정한 말이지만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운동으로 이제 깨달은 게 있죠. 독립을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다.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 지도부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1학기 말에 배웠던 그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일본에게도 크나큰 충격을 줍니다. 무단 통치의 기본 방향은 이거였어요. 조선징들은 개, 돼지, 빠가사리들이니까 그냥 힘으로 땅 찍어 누르면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다. 아니었죠. 찍어 누르니까 뽕 하고 터진 거잖아. 그래서 일본이 야, 씨, 마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가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얘들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살살살 달래면서 뒤로는 얘들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조선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얘들을 분열시켜야겠다 하고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가 뭐로 바뀌느냐, 20년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정치적으로 일본이 좀 고상한 말을 들고 나옵니다. 문화 통치. 너희를 문화적으로 부드럽게 다스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정책도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3.1운동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일본의 그 전쟁이 이긴 거랑 관련되는 건데, 일본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실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이야. 그리고 10년대에 실시했던 회사령을 없애버립니다. 폐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뭘 공부할 거냐. 자, 제일 먼저 뭐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시기. 우리 몇 년대 공부해? 이번 시간에 1920년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시기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를 정치와 경제에 나눠봐야 된다고 했죠? 1920년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 문화 통치.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계획과 회사령 폐지. 이걸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 공부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자, 일본의 시기 1920년대 식민 통치, 일본 이름이 어떻게 지배했는가,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정치 먼저 공부할 겁니다. 자, 192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를 내세웠다고 했죠?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문화 통치에 대해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하지만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왜 그렇게 되지?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왜?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외우지 말고요. 자, 일본은 1910년대에 무슨 통치를 시행했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를 시행했죠. 근데 왜 일본이 20년대 와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들고 났을까? 왜 통치 방식을 바꾸었을까요? 무슨 운동 때문에? 그렇죠. 3.1운동 때문이었어요. 3.1운동 때 일본이 깜짝 놀랐다고 했죠. 와, 이 조선진들 빠가살이라서 힘으로 찍어 누르면은 깨갱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빵 터지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 얘들을 일단 어떻게 하겠다? 진정시키고 달래야겠다. 근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봐. 조선인들에게 사과하고 잘해주자. 이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일단 겉으로는 달래주는 척 하면서 진짜 목적은 뭐라 그랬죠? 다시는 조선인들이 3.1운동 때처럼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얘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이간질, 분열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겉으로는 달래야 되잖아. 잘해주는 척 해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3.1운동이 왜 터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뭐에 대한 반발이었죠? 국내적으로 보면은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어. 무단 통치 너무 괴롭히니까 여기에 조선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빵 터진 거잖아. 그러면 이 무단 통치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빵 터진 조선인들을 달래려면은 어떤 통치를 들고 나와야 할까? 뭐랑은 달래야 될까? 일단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쵸? 무단 통치의 내용이랑은 달라야겠죠. 무단 통치의 정반대로 하면 돼. 무단 통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 조선인들이 빵 터진 거니까 얘들을 일단 달래려면은, 진정시키려면은 얘들이, 조선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무단 통치의 내용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쪽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20년대 문화 통치의 내용은요, 다 뭐에 반대일까? 싹 다 무단 통치의 반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일본의 문화 통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누누이 말하죠. 겉으로는 잘 좋은 척하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야.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 그래서, 껍데기가 양이라 그래서 그 속에 늑대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20년대 문화 통치에선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 일본이 겉으로 들고 나오는 아름다운 내용, 무단 통치에 반대되는 우리 민족을 달래기 위해서 쓰고 온 양의 탈, 겉으로 드러난 내용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늑대의 본질, 그 침략적인 본질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 강화도 조약이랑 비슷해요. 겉으로 들고 나오는 내용과 그 속에 숨겨진 본질, 이 껍데기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문화통치 내용부터 볼게요. 일본이 어떤 양의 탈을 쓰고 왔는가? 일본이 쓰고 온 양의 탈은 다 뭐에 반대라고 했죠? 조선인들을 열받게 했던 무단통치의 반대입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볼까요? 자, 이제 일본인들 말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을 여러분들 그동안 무단통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네요. 뭐가 불만이셨어요? 군인들만 조선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돼서 그게 불만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기억나죠? 무단통치 때는 조선을 지배하는 총독, 누구만 임명 가능했죠? 일본인 중에서도 육군, 해군, 대장, 군인, 무관들만 총독 임명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가 나왔잖아. 일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군인들만 총독으로 임명하지는 않겠다. 이제 누구도 일반인들, 일반 공무원, 문관들도 조선을 지배하는 총독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야기래요.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만약에 시험에 20년대 문화통치 때 무관 총독을 이제 임명하지 않고 문관만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맞아 틀려? 그건 아니야,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무관 총독이 원래 무관만 임명 가능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무관뿐만 아니라 누구도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하게 해주겠다라고 범위를 늘린 거지, 무관 총독을 임명 안 하겠다가 아니야. 무관들 뿐만 아니라 문관도 총독에 임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조선인들의 불만이 뭐였을까? 무관 총독과 함께 무관 총독의 손과 발이 되어준 조선인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던 뭐가 있었죠? 헌병 경찰이 있었죠, 여러분들. 헌병 경찰 제도.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인 헌병이 일반인에게까지 경찰업을 담당하는 이 헌병 경찰 제도, 이거를 폐지합니다. 이게 조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여러분, 헌병 경찰이 왜 공포의 대상이었죠, 조선인들에게? 헌병 경찰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네,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즉결처분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엉덩이 까고 때릴 수 있는 태형령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즉결처분과 태형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헌병 경찰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뭐도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 헌병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즉결처분과 태형령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경찰업은 누가 하냐? 여러분 지금 경찰서 가시면 누가 있어요? 일반 순경 아저씨들 있죠? 똑같아. 오늘날과 똑같은 보통 경찰, 순경. 그냥 일반 경찰 제도로,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헌병 경찰, 즉결처분과 태형령 가지고 있던 무시무시한 헌병 경찰 대신 일반 경찰,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단통치 때 또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 일본이 한번 생각해봐. 무단통치 때 생각해봐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조선인들은 우리말에 복종하거나 죽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있었나요? 1910년대에 없었죠. 우리 민족 아무런 자유가 없었잖아. 이제 일본이 말하는 거야. 이런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허락해주겠다. 함부로 너희 괴롭히지 않겠다. 근데 다만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거 허락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이 자유를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 여러분. 자, 191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 말에 1910년대 무단통치 때는 우리말로 된 신문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 언론의 자유가 어쨌건 지금 부분적으로 허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1920년대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말로 된 신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언론의 자유가 허락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말로 된 신문,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때부터 창간이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역사와 전통의 신문이에요. 여러분들 말했죠. 1910년대 무단통치에는 우리말로 된 신문이 등장하지 않아. 우리말로 된 신문이 등장하는 건 언제부터야? 20년대 문화통치 때부터예요. 이거 내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우리가 무단통치 때 우리가 불만이었죠?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 잘 듣는 빠가사리,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미나 교육을 실시했죠. 고등교육의 기회를 줘, 안 줘? 안 주고 철저하게 교육에 차별을 뒀죠. 초등학교도 보통 교육도 일본 애들 6년 다니는 거 우리 애들은 4년밖에 못 다니고 막 그랬잖아. 이제 더 이상 그런 교육의 차별을 하지 않겠다. 교육 차별하지 않고 조선인들에게도 여러분들 수준 높은 교육,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무단통치 때는 1차 조선 교육령이 있었죠. 이제는 2차 조선 교육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부터 바뀐 게 보통교육, 오늘날의 초등학교라고 했죠. 원래 보통교육 조선인들은 몇 년밖에 못 받았어. 1차 때만 해도 4년밖에 못 받았잖아. 이거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조선인들도 6년 동안 교육받게 해주겠다.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법을 새로 만듭니다. 와우. 자, 그리고 교육을 하던 교사들이 10년대 무단통치에 뭘 차고 있었어요? 제복이랑 칼 차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잖아. 이제 그런 것도 없애겠다. 그래서 말했죠. 교사가 군복 입고 칼 차고 있는 사진은 언제만 등장한다? 무단통치에만 등장하는 부분이야.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그 군복과 칼을 차지 않도록 벌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일본이 들고 나온 이 문화통치의 껍데기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무단통치 때 그 강압적인 일본이 맞나?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죠? 그 사람들이 혹하는 거야. 뭐야? 일본이 진짜 변했나? 진짜 우리를 인간적으로 차별 없이 대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일본이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겉모습에 속아서 일본과 잘 지내보자! 일본과 뭔가 해보자! 라고 사람들이 서서히 친일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이 노리는 거야. 우리 합치지 못하도록. 그럼 진짜 이랬느냐? 진짜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해줬느냐? 팩트 체크 해봐야겠죠. 실상을 봅시다. 실제로 그러면 문관 총독 임명 가능하다며. 그러면 우리나라에 온 총독 중에서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까지 총독은 전원 다 무관, 군인 출신이었어요. 온리 무관 총독. 그러니까 법만 바꾼 거야, 법만.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다라고 법만 바꿨지 실제로 문관 출신은 총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병경찰, 무시무시한 헌병경찰 대신 보통경찰 제도가 됐잖아. 질이 떨어진 거죠. 힘이 약해진 거잖아. 질에서 밀리면 뭐로 승부를 보면 되죠? 양으로 승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찰 기관과 인원을 증가시켜요. 무려 3배. 그러니까 1910년대 무단통치 때 경찰서가 100개가 있었고 헌병 경찰이 1000명이 있었다면 20년대 문화통치에서는 경찰서는 300개, 보통 경찰 3000명 이런 식으로 한 3배 정도 늘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도 쌤 아무리 양이 는다 그래도 직결 처분과 태형령을 가지고 있던 헌병 경찰에게 비해서 얘들에 비해서 보통 경찰은 그만큼 공포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은 맞아.
직결처분과 태형령이 사라진 건 맞아요. 헌병경찰이 사라지면서. 근데 보통 경찰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직결처분과 태형령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심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20년대 상징이에요. 잘 기억해두세요. 뭐라고 적었죠? 제가 치안유지법. 치안이라는 건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뜻만 풀이하면 안전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1925년에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제가 그 페인트 오른쪽 위에다가도 뜻풀이를 해놨는데 이 치안유지법은 안전을 유지하는 법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유지하는 안전은 누구의 안전일까? 일본 제국의 안전이에요. 이 말은 일본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치안유지법은요, 여러분들 재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치안유지법은 아무나 막 잡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잡아들인 다음에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두고 구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엄청 넓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한다? 여러분, 자, 일본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게 누굽니까? 독립운동가잖아요,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만든 법이야. 원래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면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는 법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이 치안유지법 말만 들으면 뭐 잡아가둔다, 때린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무조건 잡아가둔다, 때린다, 폭력적이네, 무단통치네, 10년대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은 무단통치가 아니라 문화통치에 등장하는 법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주어서 우리말로 된 신문 등장했죠. 여러분, 언론은 왜 존재할까요? 신문이 왜 존재하죠, 언론이? 언론, 여러분,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가요?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은 뭐 해야 되죠? 비판. 언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관점을 가지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고 비리를 캐내고 그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언론에서 태블릿 PC랑 최순실 그런 거를 언론에서 비판해가지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1920년대에 자유를 주어서 창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진정한 언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까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일본 제국주의를. 근데 이 당시 언론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일본이 언론을 허락했지만 철저하게 신문을 검열합니다. 검열이라는 건 신문 나오기 전에 미리 검사하는 거야. 야, 너 내일 발행할 신문 원고 갖고 와봐. 하고 원고를 미리 쫙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본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빼버립니다, 기사를.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은 그 신문을 한동안 발행을 중지시켜요. 정지한다, 신문 간행을.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근데도 말을 안 듣고 또 일본을 비판해? 그럼 아예 신문사를 폐간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 보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 신문에. 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일본 애들이 미리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칸 신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제대로 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신문 기사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말했죠. 더 이상 교육 차별 안 하겠다. 너희 조선인들에게도 넓은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죠. 그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고등 교육의 기회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제한됐어요. 쌤! 보통 교육 6년 해준다며. 맞아. 초등학교 보통 교육은 똑같이 6년으로 늘려졌어.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끝날 거야? 아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높은 고등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고등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이라든가 뭐 이제 전문 교육은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허락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허락해주냐? 친일파. 방금 말했죠? 일본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일본이랑 한번 잘해볼까? 라고 일본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겐 적극적으로 온갖 혜택을 몰빵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교육의 기회를 친일파를 길러내는 데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내용은 어때요? 무단통치 때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죠. 자, 그래서 이 문화통치 아래 나오죠. 본질, 표 아래 나오죠. 결국 일본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야? 친일 세력을 적극적으로 길러서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이 가혹한 식민통치의 본질을 은폐하는 거예요. 이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친일파들의 숫자가 언제부터 급증하냐? 20년대 문화통치 때부터 급증을 합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는 친일파가 많이 없어요. 왜?
너무 살기 힘드니까 10년대 진짜 일본이 여러분들 오히려 거의 질식사하기 직전까지 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이 막히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버둥버둥 거리느라 일본에게 똘똘 뭉쳐서 저항했거든요. 근데 20년대에는 일본이 겉으로나마 이 목조는 걸 풀어준 거야. 그리고 일로 와 하고 탁 따뜻하게 나온 거야.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애들한테는 엄청 잘해주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이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찍어 눌러요.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거야. 야! 일본이랑 싸우자! 이러면 예전에는 그래! 일본 뭘 하자! 하고 다 같이 왔다면 이제는 아닌데? 뭐야 내가 보기엔 일본 좋아진 것 같아.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일본 덕분에 대학 갔어. 나는 일본 덕분에 좋은데? 하고 이제는 일본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하니까 하나로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기는 좀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독립운동이 분열됩니다. 그 증거로 다시는 우리 민족이 3.1운동 같은 대규모 운동을 벌이지를 못해요. 악랄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프린트 아래 보시면은 문화 통치의 본질이라 그래가지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취임사와 그 옆에 사이토 총독의 민족 분열 정책 표가 나오죠. 이거 여기 화면에도 띄워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취임사. 총독은 문무 어느 쪽이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관 총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헌병 경찰 없애고 보통 경찰 하겠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해서 일반 관리와 교원의 재검과 대복을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오죠. 조선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고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가지고 잘해주겠다. 이게 겉으로 한 말. 근데 속으로 지들끼리 뒤에서 이야기한 거야. 옆에 나오죠. 민족 분열 정책,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이거 일본인 간부들끼리 이야기한 거야. 섬뜩해요. 1.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이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과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에 따라 뭘 조직하게 하자?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하자. 조선민족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친일 지식인을 키우자.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쌤 이거 뇌피셜 아닌가요? 진짜 일본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달랐어요? 진짜예요. 뒷장 볼까요? 이건 여기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자, 프린트 뒷장 넘겨봐. 뒷장에 왼쪽 위에 탐구, 일제가 실시한 문화통치의 본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료 1. 경찰 기관의 수와 경찰 인원의 변화. 어때요? 10년대에 비해서 경찰 인원과 기관이 3배 정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번,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수 비교. 이 그래프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뭘 나타낸 거냐? 한국인 1인당 일본인의 진학 비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얘들아 봐봐. 그 자료 이번 표에 보면은 초등학교 6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뭔 말이냐? 한국인 1명이 초등학교로 갈 때 일본인은 몇 명 갔다는 거야? 6명 갔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차이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중학교 남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 조선 한국 남학생 1명이 중학교 갈 때 일본 남학생은 21명 갔다는 거야. 차이가 확 벌어지죠? 여학생은 더 심하죠? 107명이야. 한국 학생 여학생 1명이 중학교 갈 때 일본은 107명. 대학은 더 심해. 109명이야. 조선인 1명이 대학 갈 때 일본인은 109명 갔다는 거예요. 그 자료 3번 어때? 기사가 삭제된 동아일보. 일본의 검열로 빈칸이 뻥뻥 뚫어져 있죠. 이런 자료가 딱 나오면 여러분 뭔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겉과 속이 다른 1920년대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해서 실시한 문화통치구나 하고 이렇게 내용 그리고 이런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자료 뒤에 나와 방금 저랑 살펴봤던 이런 그래프랑 그림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화통치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1920년대 일본이 실시한 정치, 문화통치, 겉으로 우리 민족을 달래기 위해 했던 무단통치랑 반대된 겉보기 내용 공부했고요. 그 속에 숨겨진 침략적인 본질을 공부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료랑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 1920년대 일본의 그 경제정책 20년대 정치 봤으니까 이제 경제정책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